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옥동자로 불렸던 개성공단. 올해로 첫 삽을 뜬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국 16년 만에 개성공단 폐쇄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폐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정부 10년간 이뤄놓은 남북 경협사업은 모두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이번 결정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돼서 연일 이것은 부당한 조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 이후 상당히 그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신한물산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개성공단 입주는 언제 하셨습니까? 2007년 후발주자로 입주했습니다. 네, 2007년이면 그 상당히 공단이 조성된 뒤에 들어가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9년째 됩니다. 네, 그 2007년에 들어가실 때는 좀 망설임이 없으셨습니까? 네, 그때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네. 공단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뭐 이런 북한의 뭐 핵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위협은 사실 2006년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좀 위기를 겪은 터였는데 그래도 개성공단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 안전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안전하게 발전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렇군요. 개성에선 주로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셨어요? 저희는 그 물고기 잡는 어망, 그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어망, 그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업체인데 네. 2007년 그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14 남북 공동 정상회담에서 네. 공동 어로 작업을 공동 어로 작업을 이제 하는 걸로 의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성에 14선언, 남북 참여정부 때 있었던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이때 공동어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개성공단 2007년에 입주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망, 그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근무하는 북측 노동자들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300여 명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굉장히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중하 정도 이렇게 규모입니다. 그 진출한 업체에 비하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 300명의 노동자가 2007년부터 9년 동안 계속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병가라든가 아니면 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퇴직한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가 더 필요해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인력 고갈로 인해서 그 근로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측의 인력이 고갈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개성과 그 인근에 전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5만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단에서 필요하로 하는 인력은 지금 현재도 한 2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인력을 북측
북측에서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5만 4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에서 더 필요한 인력은 2만 명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북측에서 개성이나 그 인근 지역, 거기가 함경북도인가요? 황해도? 황해도죠. 황해도. 예, 네. 그 지역에 예, 황해도 지역에 일할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뭐 북중 그 접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 다 나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연유도 있지만 네. 개성공단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려면은 네. 그 인접거리가 아니고서는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참여정부 14 정상회담에서 기숙사 2만 호를 제공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MB정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MB정부에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기숙사를 짓기로 해놓고 기숙사를 안 지어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도 없으니까 어디 생활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가 마련이 안 되니까 일하러 올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단이 5만 4천 명으로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개성공단 상황이 어떤지 그 눈에 그 그림이 머릿속에 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여 명 정도 들고 나는 것은 있었지만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9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년 동안 북측 노동자들하고 한솥밥을 드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소통은 하셨습니까? 뭐 소통은 뭐 처음에 뭐 2, 3년 정도는 상당히 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2, 3년 정도가 지나면서 그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고 뭐 간단한 농담이라든가 뭐 이런 스킨십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처음 2, 3년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관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제 북측 노동자들도 이제 잘 이렇게 교육된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어떤 서로 체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 우리는 남한 체제, 저쪽은 북한 뭐 체제. 체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리를 깔아놔도 이제 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이유겠죠. 그렇군요. 뭐 간단한 농담도 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농담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그냥 우리 하는 그런 농담들이에요. 뭐 결혼은 언제 하느냐, 뭐 그럼 뭐 첫 키스는 언제 해봤느냐, 뭐 이런 정도 농담도 이제 하고 합니다. 이근한 예로. 그렇군요. 여성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70% 정도가 여성 노동자이고. 우리 남측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도 여성을 원합니다. 왜 남성보다는 여성을 원합니까? 주로 이제 임가공, 손으로 하는 임가공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 손이 빠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자 손이 아주 그냥 잘하죠. 그래서 섬유봉제, 특히 이제 개봉질 미싱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한 60여 %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싱질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죠. 그렇죠. 바늘, 실, 뭐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다룹니다. 섬유 임가공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70%. 결혼을 언제 하느냐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은 정도면 굉장히 많이 관계가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인원들이 그곳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조치 이후에 개성은 가셨습니까? 네? 이번 그 개성공단 폐쇄 방침 내려진 다음에 개성은 못 가셨죠? 못 갔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개성을 다녀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설 전이니까 2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월 3일은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가요? 뭐 이제 핵실험 이후였기 때문에 뭐 서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북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긴장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작업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긴장이 고조됐다라는 거를 어떤 징후로 느끼십니까? 개성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의 어떤 대가로 남측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뭐 이제 출입 제한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 혹이라도 이제 이런 여파로 해서 뭐 공단이 뭐 좀 잠정적으로 문을 닫지는 않을까,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죠. 문 닫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작업은 계속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갑자기 오후 5시부로 북한이 전원 철수하라라는 명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성에 지금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측 직원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한 명은 3시 반에 네. 오후 3시 반? 예정대로 네, 예. 예정대로 완제품을 싣고 나왔고요. 네. 다 싣고 나왔습니까? 완제품을? 예. 아. 그리고 한 명은 원래 오늘 이제 나오는 걸로 계획이 잡혀졌는데 네. 어제 이제 추방 조치하는 그런 바람에 네. 그 마지막으로 10시 경에 물건을 싣지 못하고 빈 차로 내려왔습니다. 빈 차로 내려오셨어요. 둘이 갔는데 하나는 오후 3시 반에 완제품을 싣고 내려오셨고 어젯밤 10시에 추방 조치 이후에 내려온 직원은 빈손으로 빈 차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성에 머물던 직원이 전하는 개성공단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뭐 어제 분위기는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 짧은 시간에 뭐 최대한 물건을 많이 싣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경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모든 공장이 다 경황이 없이 짐을 챙겨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일제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서 다 둘이 그런 걸 다 챙겨가지고 나오고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볼 상황도 안 되고 네. 또 이제 출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못 받은 거죠. 그렇군요. 매일 돌아가던 공장이 갑자기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물품이랄까요? 원부자재랄까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대비로 해서 뭐 대략적으로 뭐 지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 감으로 볼 때 한 10여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 예. 12억 원 어치의 지금 원부자재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어제 뭐 한 차 나온 정도이고 거기에 이제 잠겨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업협회 부회장님이신데요. 지금 신한은 이 정도고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다른 회사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걸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뭐 불난 집에 불도 끄기 전에 뭐 피해가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을 불난 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요. 당장 뭐 챙겨 나올 것은 나왔지만 이게 지금 공장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대부분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하청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납품기일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는 어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물 이런 거 계약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 계약 관계는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망하다는 얘기고요. 뭐 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샜으니까 봄철 작업을 나가기 위해서 어선들을 이렇게 막 출항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한 2, 3개월 전에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닫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거래선이 다른 공장에다가 물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들 그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망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크레임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 피해를 갖다 지금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피해액조차도 계산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공장, 우리 공장에서 지금 이거 생산 못하게 됐으니까 딴 공장에 얼른 주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다른 공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지금 안 돼 있어서 당장 3월 봄철 조업에 큰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도 난망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국내의 40%를 내수의 40%를 담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망, 그물 뭐 이런 것들을 이 신안에서 그 정도를 담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타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속말로 이제 배 못 뜨는 어선들이 이제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못 뜨는 어선들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물이 없어서. 네, 빈 배죠, 그야말로. 아니 그러면 우리 어업 피해도 생기는 거겠네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봐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노력을 이제 뭐 나름대로 해야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망업계에서 네. 뭐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을 주문했다라고 하면 뭐 3, 4 뭐 이런 식의 나눠 써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그 거래선들 어선들을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정말 그 평범한 아줌마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 닫게 되면서 어망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우리 배들이 나가서 조업 활동을 못해서 결국 생선을 많이 못 잡아오면 우리 소비자 물가나 저녁 밥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결국 이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집 저녁 밥상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옳게 보셨습니다. 참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생산해 주기로 했는데 그 생산을 못하게 됐으니 기업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겠어요. 그거는 뭐 엄살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지금은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아마 3, 4일 지나면서는 이제 아마 상당한 이제 원망으로 이제 되어질 거고 원망이 이제 너무 넘게 되면은 뭐 이제 법정 투쟁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안의 경우에는 개성의 공장이 있는데요. 이 개성 공장을 서포터하는 국내 그 공장도 있습니까? 국내에는 저희 그 협력업체 이런 건 없고요. 네. 뭐 원부자재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국내에 있고 네. 저희는 다행히 중국에 네. 한중 수교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네. 발빠르게 좀 대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배가 못 뜨고 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개성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제 보니까 개성공단 이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제영 솔루텍이라는 회사가 23.92%가 하락을 했고 그 밖에도 뭐 로만선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두 자릿수로 다 낙폭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하락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장한 그런 어떤 그 상장사가 면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 하락은 뭐 당연히 뭐 해당사들은 뭐 큰 피해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국가 신뢰도, 네. 컨트롤 리스크라고 그러죠. 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200여 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국가 신뢰도 이 하락으로 인해서 네. 그 외채 금리가 1% 정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네. 연간 40억 불 정도의 그 부채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게 네.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내려지면서 정부에 대해서 적극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계신지요?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없어요. 오늘 이제 11시 반에 네.
지금 우리가 비상 총회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어지고 네. 오늘 정부의 종합 대책이 발표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대책 여부를 이제 보면서 네. 그때 이제 대응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금융 지원이 있고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책, 지금까지 좀 나온 정부 대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체 부지 지원한다는 것은 네. 그거는 뭐 지금 그런 해당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대체 부지만 있으면 그 건물 지어야지 뭐 지어진 건물을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에 대한 기계에 지금 개성이 있는데 기계 다시 매입해야죠. 네. 그거 못 가지고 나오니까. 네. 그럼 뭐 금융 지원으로서 뭐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준다. 네. 뭐 그거는 혜택이 아니라 이제 그 감면도 아니고 이제 유예거든요. 언젠가는 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뭐 좀 유효한 어떤 그런 지원인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실효성이 떨어지고 네.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네. 이런 지원만이라 문 닫아놓고 뭐 경영활동 못하게 해놓고 지원이라는 말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은 네. 대체 부지를 기업이 알아서 뭐 할 사람은 할 것이고 네.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사업 접거나 그냥 집에 가서 실난다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지원이라는 말보다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으로 좀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험은 이제 경력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경력보험에 부부된 업체들이 7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보험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최고 한도가. 네. 그럼 200억, 300억 어떤 그 투자한 업체들은 그런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경력보험도 네.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곧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 보험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것을 정부 측에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경력보험도 어떤 피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어느 부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어찌됐든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북한도 강대강 구도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남측 기업들의 그리고 또 관계기관들의 설비, 물자, 제품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거든요. 이런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부 발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3일의 말미를 줬어요. 네. 목, 금, 토 내일까지죠. 근데 3일의 말미를 주는 과정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사전에 3일 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필요에 따라서 뭐 차량이 3대 들어가, 4대 들어가, 1대 들어가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는 3일 동안에 차량 1사당, 1개 사당 1대 네. 그리고 사람도 1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해버렸어요. 정부가 제안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제 툴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죠. 우리는 네.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1명만 들어가라 이렇게 아주 그냥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도 이제 1명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상주인원 1명에서 2명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는 4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먼저 내렸을까요? 1명밖에. 그것은 제가 짐작해 볼 때는 네. 거기 이제 182명 정도가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있었거든요. 네. 연휴 기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까지는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인력을 전부 이제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급선무예요. 물건 빼오는 것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2명, 3명 무작위로 막 들어가다가 가게 되어지다 보면은 네. 더 그게 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고려한 상황에서 네. 최소 인원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뭐 그거는 뭐 자녀수에 다 잘했다고 저는 이건 말하기 전에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북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3일 후에 네. 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나 우리가 그냥 당일날 그냥 뭐 조치로 그냥 재산 몰수 추방 이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건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어떤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오는 과정에서 충돌 같은 거는 없었다고 하던가요? 뭐 충돌은 없었고 무장 군인들이 뭐 총을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도 뭐 우리 직원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네.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뭐 충돌은 없어요. 뭐 그 전에도 뭐 이거 뭐 이런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도 네. 뭐 충돌은 없고 오히려 이런 긴장 국면이 있을 때는 네. 서로 조용하고 서로 더 오히려 진지해지고 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 대강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어떤 거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위기가 고조될수록 서로 조용하고 예, 말을 예, 삼가고 진지해지는 예, 예, 분위기가 맞습니다. 바로 개성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예. 2013년에도 잠정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영구 폐쇄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진단이 우세합니다. 입주 기업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북한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차원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정부가 핵이라는 걸 이제 그 매개로 해가지고 네. 핵 포기, 핵 제재 수단으로 미사일 제재 수단으로 이걸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사일을 쏘지 하지 않는 한 네. 결국은 개성공단은 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남북 경협도 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 경협도 이제 끝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실제 SNS에서는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만약에 개성공단에 삼성이 입주했더라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 라는 것인데요. 9년 동안 개성에서 일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9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우리 느낌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기업들의 느낌이 네.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사람들은 뭐 종북 좌빨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다고 할 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종북 좌빨이라고 보면은 거기 들어갔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는 하여튼 양 정부의 그런 어떤 그 합의 실패 네. 뭐 이런 어떤 약속 위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이게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국 정부의 합의 실패, 약속 위반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정당들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계신데요.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각각 어떤 대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저도 지금 좌람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지금 복도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뭐 아직 3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있고 또 11시 반에 총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뭐 대책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뭐 당대표들을 좀 찾아가고 있지만은 네. 큰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네. 협조한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뵙고 좀 뭐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개성공단은 평화특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북이 세게 막 그 전쟁 위기로까지 가다가도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남북 경협의 상징, 화해의 상징이므로 이곳만큼은 하나의 그 최후의 보루, 평화의 안전핀 이렇게 유지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완전히 그 물거품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북 경협 사업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과 이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뭐 개성공단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했고 개성공단도 재개가 안 되어진다라고 보면 네. 뭐 여타 모든 남북 경협은 요원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하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협은 말 하나만 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남북 경협 산 증인으로 활동하셨어요.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북쪽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교훈이라기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992년도에 수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나름의 어떤 어망 제조 사업에 선도 주자로서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가 네.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어로 작업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도래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만든 어망을 가지고 우리 공동 그야말로 동해는 저쪽 낮은 선동에서부터 그리고 이 서해는 신의주로부터 제주 한라까지 그야말로 우리 신화물산의 어망으로 꽉 들이채우자라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영 활동을 하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도 느꼈어요. 그야말로 남북 화해의 어떤 장이다. 우리가 돈 벌러 갔지 무슨 화해의 장을 너네들이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면은 우리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에다가도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적인 건 결코 아니지만은 그런 경영 수업도 시키고 시장 경제 논리도 전파시키고 네.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통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북 경제 통합 시에 네. 또 나름대로 선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 부푼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여파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킨십이라든가 네. 민족 화해 네. 이런 쪽에도 이제 상당한 어떤 그런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 건너갔고 그야말로 이제 수십 년 뒤로 이제 회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심정은 전 신화물산 그리고 어떤 다른 다 걸게 한 회사들 정도의 차이는 때문에 다 힘들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그런 장이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이게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감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민주정부 10년간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처음 개성공단 입주하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쇄와 중단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정부의 노선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암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개인적인 사견 이런 얘기 드려봐야 별 의미도 없고. 네. 저희는 이제 단 바람이 있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 재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암울하지만 그게 이제 당연 목표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 보상 이런 것도 이제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네. 더불어 가지고 이제 재개가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이제 또 남북의 어떤 통로가 이제 열리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그야말로 이제 좀 암울한 상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개성공단 재개가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하지만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신데요.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벌일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없어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국민들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리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좌빨, 종북 이런 것들 취급이나 받았던 우리들인데 국민들과 뭘 얼마나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공유하고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자세로 그야말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문 닫힌 어떤 이런 이유 또 왜 우리가 닫혔느냐 그리고 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더불어서 약간이라도 이제 진정된 그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야만 향후에 이제 어떤 길이 모색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희망이죠, 희망.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간 물론 그건이 일차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결국은 이제 핵포기를 시켰느냐 아니면 미사일을 갖다가 중지시켰느냐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성공 여부는 결국은 핵포기, 미사일 발사 중지 이걸로 가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상당히 좀 심심한 그런 그 염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영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뒤이은 로켓 발사 또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 개성공단 폐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 경협 그리고 햇볕 정책은 끝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상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았던 햇볕 정책의 성과는 말 그대로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앵커님. 예,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 이슈가 있을 산골에 때. 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났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장관님 말씀을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로 개성공단이 불리더군요.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는 참 정치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국 정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개성공단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개성공단의 124개 공장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업체 대표와 그 업체에 근무하는 만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124개 공장에 협력업체, 거래하는 업체가 4,200군데입니다. 5명씩 잡으면 2만여 명입니다. 10명씩 잡으면 4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직자가 될 판입니다. 정치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이렇게 사람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로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안보적인 걸 다 떠나서 우선 사람 먹고 사는 게 하늘이잖아요. 왜 먹고 사는 터전을 파괴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프론티어로 선봉에선 개척자로 북녘 땅에 가서 그분들 소원은 다른 게 없었어요. 제발 평화만 관리해달라. 이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었어요. 평화 관리는 대통령의 1차 책무입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포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이게 대통령 선서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대통령. 이건 그런 대통령 리더십을 바라고 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실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강도 높은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경인가요?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왔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보이는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2013년에 북한이 먼저 대남 압박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철수했습니다. 네. 잖아요. 네. 북한이 이제 먼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거예요. 대남 네. 압박용으로. 네. 5개월 만에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 북쪽에는 개성공단이라는 게 제재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남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도구라는 겁니다. 북한의 생명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개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년 뒤에 남쪽이 네. 북을 제재한다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조치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졌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네. 정부에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안보부 장관도 있고 국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네. 다 이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이렇게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요?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자신이 한 결정이 대단히 파국적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남북관계를 꿰뚫고 한반도의 외교, 안보, 평화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역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이것이 미칠 파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2016년입니다. 분단 7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분단 관리, 갈등 관리, 위기 관리, 긴장 관리 이게 대통령 책무의 첫 번째인데 지금 이것은 평화를 위한 전진이 아니라 반평화를 향한 또 평화를 불안으로 바꿔놓는 안정을 긴장으로 바꿔놓는 12년 동안 개성공단에 일한 업체 대표나 기술자들이 단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자, 이런 결정이 대통령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을 좀 말렸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회의조차도 없었잖아요. 제가 NSC 위원장을 해봐서 합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준말이 NSC죠. 거기에 상임위원장으로 매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그다음에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모여서 외교 현안, 안보 현안, 국방 현안, 남북 문제 현안 그중에 한 60%가 남북관계예요. 이것을 토의하고 조정하고 조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안합니다. 건의합니다. 거의 99.99% 그 결정에 따라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놓고 NSC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헌법에 근거하든지 법률에 근거하든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따른 것인지 이것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정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열려 있는데. 두 번째, 남북 교류협력법상에 통일부장관이 경협사업을 정지시킬 그런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6개월 내에 시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명시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런 법에 따른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가 없고 나오는 얘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왕조 국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5년 동안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를 운영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초법적 조치입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법률적 하자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 하자, 그러니까 위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초법적 결정은 한 거죠. 법률을 뛰어넘는 건데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뛰어넘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대통령이라도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법 아래에 있죠. 헌법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왕조 국가 시대처럼 초법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밤새 나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내린 전격적 결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치의 핵심 주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시에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더 잘 관리하고 어떻게 더 증진할 것인가가 그것이 우리의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답답증이 더 커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기관, 설비, 물자, 제품 전부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측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조치 아니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이미 남북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잖아요. 이미 끊어졌죠. 그렇죠? 자, 2013년 4월에 중단돼서 박근혜 정권 초반에 한번 중단됐죠. 5개월 뒤에 2013년 8월에 8월 14일인가요? 8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가 와도 정상 운영, 정상 가동을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협상 과정에서 북쪽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나 상황이 와도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북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됐죠. 우리 스스로 먼저 약속을 깬.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국제법상 이거 개성공단 관련한 조약들은 다 그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돼 왔고 그러면 비엔나 협약 위반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아무런 절차나 무슨 협의가 없었잖아요. 파기한 쪽은 우리 정부잖아요. 아마 북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박정희 대통령의 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전 세계는 다 탈냉전으로 간 지가 수십 년인데 동북아의 한반도에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냉전 시대를 살았던 선배 세대들이 보면 정말 가슴이 막히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군 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국지전 도발 가능성, 군사적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북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전문가도 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긴장 관리, 갈등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돌이켜 보면요.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발쭉 뻗고 잤습니다. 북이 대포쏠 무슨 전쟁 날 군에 보낸 아들 걱정한 부모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입니다. 왜 이렇게 한반도를 불안 덩어리로 몰아갑니까? 대통령의 어제인다인 외교 안보 정책의 수행, 외교 안보 남북 관계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평화입니다. 자,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이익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어떤 점에서 평화가 굳어지고 증진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 어떻게 나올까를 걱정했다면 이 걱정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했다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최근에 연달아서 2016년 병신년이 최악의 해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남북 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해로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시리즈로 발표했는데요. 북은 이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2월 7일 날 로켓 발사를 했는데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이제 긴장이 있었고 대응이 있었고 합니다만 이번에 2016년에 여기에 대한 남쪽의 대응은요. 대북 확성기 재개, 그다음에 사드 공식 논의, 또 오자 회담론, 개성공단 중단 네 가지가 다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는요. 그거는 그 자충수예요. 왜냐하면 그 수소탄 실험했을 때 핵심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 합의하는 거였잖아요.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희석되는 거지요. 북한 핵 문제는 저리 가고 한반도의 긴장이 앞서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엔의 논의 주제가 이제 희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충수였고 그리고 남쪽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고작 해야 확성기 트는 것.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의 공색함을 폭로한 거지요. 그리고 저쪽은 핵실험을 했는데 이쪽에는 확성기를 튼다? 이 핵문제 해법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오자회담론. 자, 북핵 문제 해결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가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안에 들어있거든요. 2005년 9월 19일, 우리가 주도하고, 그때 제가 NSC 위원장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고 육자회담을 재가동해서 2005년 9월 19일 합의했어요. 북은 핵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국은 수교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전기를 200만 킬로와트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자, 이렇게 해서 북핵 포기, 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합의했단 말이죠. 그 육자회담, 이번에 4차 핵실험하고 나서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문제는 2005년 9.19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육자회담의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자회담론을 꺼냈습니다. 오자공조론. 네. 북한을 빼고 미중러일 남. 네. 그런데요. 개국자 의장국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을 앞에 놓고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판단 제로입니다. 판단 능력 제로입니다. 판단 능력. 당일날로 중국이 퇴짜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일날로.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서 진화한 게 육자 틀 내에서 오자회담을 하자는 거다라고 너무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이것도 네. 외교 참사입니다. 외교 참사. 외교 참사다. 세 번째, 사드 논의를 공식화한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턱 밑에 있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 중국 미사일 부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하. 그렇잖아요? 네. 비교해보면. 네. 자, 우리는 상기합시다. 1962년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실은 선단이 쿠바를 향해 접근했잖아요. 미국의 턱 밑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네. 미국이 가만 좌시할 수 없잖아요. 네. 3차 대전 일촉즉발 위기에 몰렸잖아요. 네. 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생각해보면 한반도에 남한의 사드 배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북한의 주력은요, 미사일 주력은요, 네. 스커드 노동입니다. 스커드는 300km에서 800km, 제주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고, 노동 미사일 1300km는 일본까지를 커버합니다. 스커드 미사일 약 800발 갖고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 300발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쏠 수 있는 1100발의 미사일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가장 결정적인 위협인데, 네. 사드는 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드는요, 5,000km 이상, 12,000km 가는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100km 이상 높은 40km 내지 150km 높이의 그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이 스쿼드나 노동 잡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그 따라붙는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베이징을 포괄합니다. 저 블라디보스톡을 들여다봅니다. 네.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톡을 손금 보듯이 보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를 턱 밑에 설치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당연하지요. 네. 중국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사드도이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라 네. 경고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대한민국이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다. 사드를 갖다 놓으면. 네. 엉클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다. 이러면서 말한 게 있잖아요.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변국의 안전을 깊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중국 언론은 정확하게 한 발 더 나갔죠. 네. 한국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가. 대가를. 아니 왜 우리가 대가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까? 자, 사드 배치를 뭐 우리가 결정하면 하는 거다? 좋습니다. 결정하지만 그러나 국익을 따져야 될 거잖아요. 네. 국익. 네. 이게 국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외교 안보적 참사입니다. 세 번째, 대북 확성기 재개, 네. 오자회담, 사드 공식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개성공단 중단. 네. 시리즈로 네 번째 외교 안보 참사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결정, 외교 참사를 스스로 저지른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중 권력 갈등에 스스로 이렇게 끼어들 이유도 없는데 굳이 지금 이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자충수를 놓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뭐 총선용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네, 자기 부정입니다. 명백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네.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고 네. 뭐 절망은 뭐 이런 긴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밥상론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네. 밥상론이라는 게 뭐냐? 네. 서양식 밥상은 앞에 전체가 나오고 그다음 메인 요리가 나오고 나중에 후식이 나오고 차례차례 나오는데 네. 하나씩 꺼내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네. 한국식 밥상처럼 밥, 국, 찌개 뭐 밥상에 쌓아 올려놓고 그러니까 북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올려놓고 이거를 해결하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포괄적 해법이잖아요. 네. 포괄적 해법입니다. 포괄적 해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바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북이 원하는 것 생존이다. 네. 생존. 그래, 오케이. 생존의 조건은 뭐냐? 미국이 우리랑 친구가 되는 거다. 수교해 주는 거다. 우리가 도와줄게. 네. 자, 미국이 원하는 건, 북이 원하는 건 에너지다. 그래? 우리가 전기 줄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남이 원하는 건 뭐냐? 핵무기 내려놔라. 네. 그걸 교환한 겁니다. 이게 네. 포괄적 해법이거든요. 네. 자, 그런 밥상론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자서전에 써놓았으면 지난 3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집권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대북 확성기 재개, 오자 회담론, 사드 논의 공식화, 개성공단 중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기 부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을 2002년에 만나고 오면서 네.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소통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 대화로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이렇게 소통 예찬을 했거든요. 네. 자, 한 번도 소통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북관계는요, 핵심적으로 이게 정상 어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적인 접촉으로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한 케네디의 리더십은 앞으로는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도 네. 뒷문을 열었거든요.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주미 소련 대사관에 보내서 네. 러브리닌 소련 대사와 비밀 접촉 라인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터키에 있는 단도탄 미사일을 터키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대신 네. 쿠바 핵 미사일 기지를 안 하는 철수하는 네. 이런 조건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끝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네. 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썼던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던 그런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왜 실천도 해보지 않고 왜 이런 최악의 외교적 안보적 참사를 계속 되풀이하는지 네. 그 옆에 정말 사람이 없고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네. 역사관이 무엇인지 묻고 그래도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에 통일 대박론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프로세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일 대박론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상호 모순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서 지금 집권 4년 차로 가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점, 정책 노선이 바뀐 점, 이것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나 요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말의 성찬입니다. 말의 성찬이다. 그러면 예. 말이 네. 의미를 가지려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오늘 2월 12일 아침에 얼마나 공허하게 들립니까? 자,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네.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이 상실됐어요. 핵실험 어디서 했습니까?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 네. 로켓 어디서 왔습니까? 평안북도 동창리입니다. 네. 다 한반도에 있습니다. 120년 전 전라도 땅 제가 있는 여기 순창 바로 옆에 고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통학군이 그 가렴주구와 학장에 견디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통학혁명군이 일어섰을 때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중국군을 초청했습니다. 중국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우리도
질 수 없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네. 무능한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외국군을 불러들인. 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한반도 땅인데 거기서 일어난 핵실험과 로켓 발사 사태를 놓고 미국을 쳐다보고 중국을 쳐다보고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고 중국 역할론을 얘기하고 미국 정상한테 전화하고 일본 총리한테 전화하고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 사례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상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왜 바깥을 쳐다봅니까? 안을 쳐다봐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청일전쟁에 빗대서 무능한 리더십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달러 박스, 이거 미국식 표현이기도 한데 이 현금이 결국 핵 개발에 다 쓰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정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요. 경협, 남북 경협, 화해와 상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 이것은 특정 정권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쭉 일관되게 화해 협력을 통해서 변화를 촉진하자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에 경제 협력이 이제 있는 거고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부여받은 건데 그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정권도 지난 3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의 원칙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교류와 협력이 핵 개발에 기여한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앞으로 일체 경제 협력과 화해 상생을 하지 않겠다는 대결과 대치로 가겠다는 이런 선언이죠.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교류 협력 자체를 중단한다. 그럼 앞으로 대결 대립만 있고 화해 협력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특히 이제 야권의 정치에서 뭔가 이 위기의 순간을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정부 여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도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도대체 야당은 무엇입니까? 저는 야당의 무지,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또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요, 네. 민주정부 10년에 빛나는 유산을 계승한 정당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야권의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할 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야당은 있건 없건 뭐라고 그럴까요? 고려 대상이 고려 아니에요. 대상, 참고 대상. 그러니까 뭐 야당의 존재가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사태인데요. 네. 야 3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 3개 있습니다. 네.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업체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어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예. 청와대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이 순간 가장 비참한 국민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임직원들입니다. 대표와 그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분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같이 이분들과 함께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네. 한반도는요, 네. 3통으로 가야 하는데 3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3불에서 3통으로 왔습니다. 3불은 뭐냐? 중국의 3불은 접촉하지 말라, 접촉 불가. 대화하지 말라, 대화 불가. 협상하지 말라, 협상 불가. 3불 정책을 수십 년 해오다가 이것을 3통으로 바꿨습니다. 장사하자, 서로 통상, 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자, 통항. 서로 편지 주고받자, 통우. 이 3통으로 중국과 대만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양안 관계가요. 일주일에 800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80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서로 마음대로 여행하고 관광하고 투자하고 송금하고 편지 쓰고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만 사람들한테 와서 땅 사고 집 사도 좋다. 영주권을 주겠다. 200만 명의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습니다. 왜 중국 사람은 하는데요? 왜 한민족은 못합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3통, 우리식으로 통상, 통행, 통신 이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3통의 시대를 3불로 올려놓았습니다. 3불. 대화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협상하지 말라. 3불입니다. 3불. 자, 이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왜 이웃 중국과 대만은 3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과 마저 차단해서 암흑의 3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기가 계속 간다면 사실 한반도의 비전, 한반도 남단의 비전, 섬으로 고립화된 상태에서 아무런 비전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는데 이 길이 막히면 여기서 더 이상의 비전은 없는 거 아니냐. 일자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 장윤선 부장 팟캐스트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올 거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아있는 수단이 본때가 뭐 있나. 개성공단이 또 희생물이 되겠구나. 제가 이 산골에 있으면서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결정적으로 도운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통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개성공단 닫지 마십시오.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서전에 밥상론을 얘기하면서 밥상론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그걸 전달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 같네요.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참 지금으로서는 뭐 길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측 기업들의 줄도산 위협도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이런 자료를 보면 연간 생산액이 약 뭐 5억 달러, 국내 GDP의 0.04%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큰 피해는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기재부의 상황 인식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입니다. 지금 거기에 10,000명의 종업원이 노동자가 일자리 생명 삶의 터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4,200개의 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0.04든 뭐 0.4든 그렇게 말하는 관료는 정말 벌 받을 겁니다. 자, 개성공단의 뭐 이러저런 통계 숫자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5억 달러 생산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남쪽에 어디 공장이나 그 공단에서 여기 전주에 그 산업공단이 있다. 여기에 뭐 1년에 5억 달러다. 그러면요. 거기에 그 5억 그 생산액과 개성의 생산액이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5억 달러가 아니라 개성에서 생산되는 건 50억 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자재와 부품, 소재와 부품, 원부자재를 다 뺀 값입니다. 이거는 남쪽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북에서 생산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 거기에 전기료, 그다음에 기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들 이런 것들이 5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원자재 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의 가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서 남쪽에서 지금 유통되는 속옷, 팬티라든지 런닝 셔츠라든지 90%가 개성공단에 생산되는 거예요. 대기업들 고롱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다 하청 오더 줘가지고 OEM 방식이라고 그러죠. 개성에서 생산해 옵니다. 섬유업체가 3분의 2 한 60%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개성공단 크기를 5억 달러, 5천억, 뭐 0.04%, 0.02%, 이건 착시입니다, 착시. 이게 불편한 진실 중에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줄이고 그러냐면요. 또 124개의 공장이 전사가 흑자입니다. 남쪽에 있는 30여 개 산업공단 가운데 어떤 공단이 전 회사가 흑자나는 공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늘 지난번 2013년도에도 이 입주업체 대표들과 비상회의 간담회 같이 하면서 자, 방법은 이거 하나다. 우리 돈 벌고 있다를 외쳐라. 우리 얼마나 돈 벌고 얼마나 이게 경쟁력 있는지를 외쳐라. 그래야 당신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안 합니다. 왜냐? 그럼 돈 많이 번다는 북이 임금 올리라고 할 것이고 남쪽에서 세무서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할 거 아니냐. 남쪽에서 손해봐야지 북쪽에서 손해보지. 쉬쉬쉬쉬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개성공단의 그 특수를 누리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이라도 2013년 이후에라도 알렸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피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개성공단이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인지를 널리 알렸어야 하는데 이분들 입 꾹 닫고 어려움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사실을 장관님께서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분들 물어봐야 합니다. 개성공단 들어가기 전과 후에 어떻게 우리 회사가 커졌고 얼마큼 돈을 벌었고 얼마나 그 개성공단에서 효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국민들이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관료들이 얘기하는 0.04%밖에 안 되니까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그런 얘기에 반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에 변화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자 대응은 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의 방안은 아직까지 모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야권이 공동 대응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다가오는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국 북풍이 총선을 좌우하는 지렛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예. 제가 꼭 이거는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동북아 정책을 전략적 인내 노선을 취했습니다. 예. 그게 효과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뭐 미국 대선 한창이고 힐러리냐 샌더스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결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바마 당선될 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환호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가 네오콘의 소나기로부터 풀려나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구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9.19 공동성명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본인은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란, 북한 이런 적국의 수장들과도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너무 당신은 순진하다, 나이브하다라고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통한 외교가 순진한 것이냐고 맞받았던 장면이 선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8년은 스트래티직 에이션스라고 하나요? 영어로. 전략적 인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무시 방치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했겠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반도 정책의 기본 핵심은 1번 기본 원칙은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 중국의 국익, 미국의 국익. 네.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합니다. 왜냐? 네. 사드 배치 국면을 조성해왔잖아요. 또 중국의 국익에 기여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일본의 국익에 봉사합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평화헌법 구조,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조항을 삭제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익에 봉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챙겨야 할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정말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익, 중국의 국익, 또 미국의 국익은 다 지키면서 정작 우리의 국익은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한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루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너무 한가하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네. 이것은 뭐 한반도 이슈와 관련이 없는데요. 워낙 쟁점이라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계속 개성공단 얘기만 하기로 말씀을 해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며칠 지나면 네. 얘기하게 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거 꼭 여쭈려고 했는데 이렇게 봉쇄를 하셔가지고 3불의 하나로 봉쇄를 하셔서 제가 질문길이 막혔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개성공단 예. 문제로 초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예.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